오케이. 오늘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 내가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자인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미 국제정치를 뭐 반학기도 안 배웠는데 공격적 현실주의가 태반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마다 미국 사람이 공격적 현실주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거긴 누가 못 건드리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주의 중에 공격적 현실주의를 오늘 이론 파트에서는 강의를 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공격적 현실주의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이전에 이제 앞에 뭐 국제 시사 문제 잠깐 할 텐데 오늘이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을 1949년부터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날짜는 이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삼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0월 1일이 한국군이 6.25 때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까지 올라온 날, 휴전선이 아니라 38선. 38선이 전쟁하기 이전에 있던 선은 그때는 38선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먼저 동해바다 쪽으로 한국군이 먼저 38선에 도착했어요. 미국군은 주로 이제 서쪽으로 올라오는데 미군은 38선에 채 가기 전에 정일권 장군이라 그때 나중에 국무총리도 됐죠. 박정희 대통령 때 정일권 장군이 동해바다 38선에 딱 도착해서 강릉입니다. 거기 이제 딱 정지를 하고 있어.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 걸었습니다. 정 장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38선에 도달해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서 정지하고 있는 건 뭐야? 그랬더니 네, 38선에 도달해서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그 7월 14일입니다. 그 전에 그 이제 10월 1일 앞에 7월 14일 날 각하께서 맥어더 장군한테 전쟁 그러니까 지휘권을 넘기셨기 때문에 맥어더 장군이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전 지휘권을 맥어더가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귀하는 누구 부하인가? 그러니까 뭐 그냥 차렷자세 하고 딱 서야 되지 전화라도. 예, 각하 부하입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10월 1일 날 그 완전히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침략을 했다. 38선 이남인데 이제 침략한 거는 막았어. 근데 거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다른 전쟁이 되죠. 이제는 통일전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근데 맥어더 장군이 일주일 있다가 같이 따로 올라갔어요. 이제 통일전쟁으로 가는 거죠. 38선이. 여기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탁월한 전쟁 지도력을 보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맡겼지만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원래는 맥어더 장군이 올라가라고 그래야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 우리 국군은 맥어더 장군의 지휘를 받는 걸로 됐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오늘 어디야 저쪽 그 계룡대에서 이제 국군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뭐 이 비행기가 이렇게 뭐 축하 비행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 이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이런 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국산 비행기를 언제부터가 씁니다. 국산 비행기 T-50이라는 뭐 물론 이제 원형은 미제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습용 비행기입니다. 조종사들이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진짜 전투기를 타는데 얘는 그 자체도 전투도 해요. 필리핀은 이걸 사갔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공격기라고. 그래서 공격기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은 T인데 T는 트레이너. 근데 공격기는 A가 됩니다. 어태커. A자가 붙은 비행기는 주로 적의 육군을 상대하는 비행기예요. F자가 붙은 것은 적의 공군. 그러니까 공중도 하고 물론 뭐 폭격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F가 붙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파이터. 그리고 B가 붙은 건 바머. C가 붙으면 카고. 그 이제 화물기. C-130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수송기죠. 이런 그리고 바로 53년 10월 1일은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됐던 날입니다. 방위조약이 체결되고 각국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비준을 하고 이제 효력을 발휘한 것은 54년 11월 18일이에요. 비준을 그 이제 효력을 거의 1년 후에 발휘했는데 우리나라가 남한이 비준을 더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효력 발휘할 때까지 우리가 야 여기 몇 개 좀 바꿔달라. 전쟁 나자마자 와서 도와주는 거로 문항을 바꿔달라. 이거 뭐 전쟁 난다며 서로 회의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안 바꿔줬습니다. 여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 나자마자 미군이 참전하게 돼 있다. 이 문제까지 안 바꿔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는 54년 11월 18일. 그런데 가서 사인한 거 워싱턴 DC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무장관하고 외무장관하고 미국 국무장관이 사인한 거는 10월 1일. 그래서 10월 1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이 군사력, 뭐 육해군도 당연히 들어갔는데 그거는 조국의 창과 방패입니다. 창과 방패인데 요거를 창을 과라고 쓴다고 했죠. 과. 한문으로 과자인데 요거는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나라 국자에 요 밑에 삐끗친 거가 사람, 저 땅. 조그만 네모가 사람, 요게 창, 그리고 이게 큰 게 이제 큰 네모가 영토 그렇게 얘기했죠. 영토 주권 국민이 요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군사력은 주권이에요. 이거 없는 나라는 주권을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뭐 힘이 없는데 어디서 투키디데스가 그랬죠. 권리란 힘이 비슷한 나라 사이에서 말해지는 개념이다. 힘이 약한 놈이 무슨 권리가 있어? right라는 거는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1919년에 뭐 한국이 건국됐다라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나라의 기본 요인은 국민 영토 주권인데 영토와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말해야 국제정치학적으로 또 법학적으로 맞는 것이죠. 이거 이제 국제적인 승인은 옛날에 이제 그 합리적인 국제기구가 없을 때 어느 정치가가 어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군주가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국제정치에서 나라냐라는 그 기준이 당대의 강대국이 너 나라야라고 쳐주면 나라로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1700년대 나라가 몇 개였느냐 계산할 때 이 어디까지 나라로 칠까 하는데 당대의 강대국들이 이거 나라라고 승인한 거를 다 나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1860년 초반에 남북전쟁을 했는데 남북전쟁을 했을 때 남부가 대통령도 있고 헌법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국가의 소묘소를 다 갖췄는데 아무튼 북부한테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저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그 1년 동안 남군이 이깁니다. 남군이 1년 동안 이기니까 아하 이번 전투에서도 남군이 이기면은 저걸 나라로 승인을 하겠다라고 영국, 프랑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투가 엔티에탐 전투입니다. 엔티에탐이라고 지금 저쪽 그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그 부근 어디에 있는데 엔티에탐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긴 거예요. 거기서 졌으면은 프랑스하고 영국이 남군을 국가로 인정을 했으면은 이거는 시빌워가 아니라 시빌워가 아니죠. 국제전쟁이 되는 거죠. 나라끼리 싸운 거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아메리칸 시빌워라고 그러거든. 내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유엔이 없고 뭐 국제연맹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영국이 너 나라야 그러면 나라야. 그래서 그런 기준도 있어요. 국가가. 망명정부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치진 않는 건가요? 나라가 쳐주면은 다른 나라가 쳐주면은 망명정부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국제 정치에서 괜찮은 나라들 또는 유엔이 우리는 이 망명정부를 합법정부로 칩니다. 그러면 그게 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내가 그 극동 포럼이라고 극동 방송 거기서 이제 하는 포럼에 미군 중장이 연설하는 걸 원래 나는 여기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뭐 표 있는 사람만 간다고 그래가지고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고세진 박사가 자기가 표를 얻었고 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은 뭐 허리가 아파서 못 왔어. 나만 가서 들었어요.
남한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 얘기 뭐 길게 하지 않았으면 30분 정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 한미동맹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독재 체제의 위협에도 대응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지에 나와 있는 장군이 한미동맹의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포함된다. 그 동맹조약에 보면은 퍼시픽 에어리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점에 공동 대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시픽 에어리아 그러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뭐 역시 기독교 신자니까 이제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뭐 진짜 생긴 것도 완전히 군인처럼 생겼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 내가 그냥 뭐 감동 깊게 들었던 얘기. 이제 군인이 할 일이 있고 소방관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9.11 났을 때 소방관들이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가 하라라고 넘겨준 거야. 군인이 할 일은 가서 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9.11 그 뭐 9.11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테러 전쟁을 이제 미국이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그린 겁니다. 고등학교 아트 선생이래요. 이게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렇게 또 유명해졌습니다. 9.11 때 보면은 미국에 좌고 우가 없습니다. 내가 9.11 때 미국에 있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뭐 나치나 똑같네 하고서 온 시민이 하나가 되는 거야. 야, 우리 미국이 얻어 터졌다 해가지고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그날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후배 한양대학 교수하는 친구한테 이메일 보냈습니다. 야, 내가 9.11에 현장에 있는데 그 미국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나라가 이제 우리 전체주의 파쇼가 하나로 뭉치는 거라고 치는데 이건 저절로 하나로 뭉치더라고 미국이. 뭐 노인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어린이고 그거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9.11 이후에 급격히 민족주의화, 종교화. 그래서 우리가 너네는 알라 신이 있냐?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 하고서 그렇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에 냉전 끝났을 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그 유명한 교수가 이제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우던 시절은 갔는데 앞으로 문명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온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과 논문을 썼죠. 바로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2001년이었는데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싸움이 그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냥 급격하게 민족주의화, 애국화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 백인들 아니거든. 백인들 아니잖아. 이 사람은 뭐 동양 사람 같아. 뭐 전부 나와서 이게 그 미식축구 시합에서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이렇게 그 애국화시킨 겁니다. 운동 경기에 물론 미국 사람들 큰 운동 경기들 하잖아요. 그죠? 슈퍼볼 같은 거는 뭐 몇억 명이 보는 건데 그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래가지고 U.S. patriotism continues to soar. 미국의 애국주의가 쉬지 않고 치솟고 있다라는 이거는 뭐 9.11 이후에 한 4, 5년 있다가 찍은 사진 같은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그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 나라가 뭉친다 하는 어제 내가 처음으로 모르던 단어 하나라는데 브래드포드 보이스라는 단어를 이 장군이 얘기하더라고요. 브래드포드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미국에. 버지니아주에는 정말 깡촌이야. 인구 3,000명짜리니까 읍이지, 읍이나 되나? 면. 그 정도 되는데 인구가 3,000명인데 그 마을 출신이 35명이 유럽 2차 대전에 나갔는데 23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35명이 전투하러 나갔는데 23명이 죽었고 그 전체 마을 인구는 3,200명.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높은 마을이 그 브래드포드라는 도시, 작은 도시인데 그래서 그 이제 1942년 6월 6일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한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한 날을 D-Day라고 그러잖아요. D-Day 기념
그 기념관을 이 마을에다 만들어 준 거야. 제일 인명 피해가 많았다고.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브래드포드 보이스라는 단어를 안 거예요. 브래드포드 한국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잘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브래드포드 보이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난 이 마을은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미국 전형적인 시골 도시입니다. 그냥 여기 가보면 차들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그냥 통과하는데요. 통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가서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동네야. 미국 시골은 다 이래요. 교회가 반드시 있고 어디 가도 교회 하나 있죠.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여기 가야지 이 동네 마을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가가지고 미국 촌 사람들 가서 그냥 뭐 누가 시집간데 뭐 누구랑 사귄데 뭐 이런 온갖 가십이고 뭐고가 전부 다 교회가 이제 본부입니다. 뭐 인구 3,000명짜리 도시가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 가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도시들이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요게 이제 D-Day 기념관이에요. D-Day 기념관인데 어디 가도 미국은 이런 동상이 많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관이 뭐 수십 개도 넘을 거예요. 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도 있고 어틀란틱 시티 같은 데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 한국전쟁 기념관을. 그리고 뭐 참 이것도 뭐 조각들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 전쟁을 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가 이제 저거예요. 그러니까 D-Day 기념관. 2차 대전 기념관은 뭐 뉴올리언즈가 있고 뭐 한국전쟁 기념관은 뭐 수두룩 복잡하게 많고 한국전쟁 기념관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미국은 기념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애국주의를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내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계룡대에 초대를 받고서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왜 숨어서 하니? 그 행사를 왜 숨어서 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모르잖아. 그리고 박근혜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에서 한 10m도 안 되는 곳에 이제 초대돼서 갔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월남전 때 쓰던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고 나는 슬펐습니다. 보고서 알아야 돼요. 그거를 보고 모르는 건 리얼리즘이 아닙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저거보다 훨씬 좋은 비행기를 쓰는데 이건 뭐 그냥 30년, 40년 된 낡은 비행기를 국군의 날 멋있다고 이렇게 날리고 그러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엊그제 일본에서 이제 아베의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나오고 그런 것이죠. 아베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아베를 뭐로 인식하느냐. 일본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 얘다 이겁니다. 일본의 힘은 그는 미국이 볼 때 기분 나쁜 힘이에요. 저거 어느 이상 커지면 나한테 덤벼들 녀석이야. 그리고 덤벼 들었잖아 옛날에. 너는 전범국이야.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의 힘이 커지는 거를 미국은 내심 기분 나빠하는데 커져도 괜찮아. 이놈 완전히 우리 편 다 됐어. 라고 생각하도록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준 일본의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일본에서는 왜 이 사람을 국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기시다 수상이 일본 총리 중에서 재임 기간이 제일 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라고요. 화장은 먼저 했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중국 경우에도 이등위 총통이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국장은 나중에 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자료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이 비행기는 지금 퇴역한 비행기인데 이게 북한을 제일 못 살게 군 비행기입니다. 이놈이 그냥 늘상 북한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미국이 52대를 갖고 있던 비행기인데 최대.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는 비행기가 있고 수출하지 않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는 단 한 대도 외국한테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위기가 왔을 때 군산 공항에 이놈이 20대가 와서 앉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52대 갖고 있는데 20대가 왔다. 얘가 뭐로 여기 오겠습니까? 남한 구경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죠. 스텔스니까 북한을 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학자니까 이제 북한 지금 오금절이겠구나 했는데 미국이 드문드문
실제 그렇다라고 발표한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요번에 오늘 어제 찾아보니까 대령으로 진급됐더라고. 한국에 있을 때는 대위입니다. 대위 때 드리스콜 대위예요. 그 에어포스 타임스라는 미국 공군 잡지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셨다면요. 네, 군산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비행기를 모셨나요? F-16과 F-117을 탔죠. F-117은 북한 들어가는 비행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일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자들이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아니까 거기에 각주를 달아준 겁니다. 이 드리스콜 지금 대령 됐는데 이 사람 뭐 보니까 경력도 쭉 나오죠. 이제 우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F-117 교관이야. 파일럿인데 교관입니다. 그리고 군산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와서 또 오산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뻔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증명도 하고 유추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F-117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비행기가 뭐 하는지, 뭐 잠자리 비행기인가 뭔가는 모르죠. 스텔스야, 스텔스. 그러니까 스텔스니까 어디 가도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북한을 가는 거죠. 김정일 별장 위를 날던 비행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거의 돌았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대통령 된 다음에 축하 발사를 5월 10일 날 한 이후에 불꽃놀이를 어제까지 7번을 쐈어요. 7번. 그러니까 이 스피드로 쏘면은 이제 몇 번 될까? 4개월에 7번이니까 1년이면은 21번. 그 대통령 끝날 때까지 100번이 되겠네. 문재인 때는 51번 쐈습니다. 박근혜 때는 5번밖에 못 쐈어요.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뭐 노무현 때는 10몇 번 각각. 근데 이제 문재인 때는 51번을 쐈는데 이제 근데 문재인 때는 반응을 안 했죠. 지금 쉬지 않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 북한한테는 아주 뼈저리게 힘든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점 타격 연습도 하고 그걸 하면 할수록 이쪽에서 대응하는 연습을 더 세게 해. 그러니까 그 뭐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9월 25일 날 쏘고 9월 28일 날 쏘고 9월 29일 날 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일 동안에 3발을 연속으로 갈겼어요. 그래서 5일간 3번째 발사를 했다. 근데 동해에 발사한 마지막 거는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 바다에 들어와 있는데 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왜 5번밖에 안 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북한이 쫄아 있었어요. 참수 부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록 말이나마 군인들은 현장에서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보고하세요 그랬다고. 그거 멋있지? 그러니까 이제 독재 국가의 군대가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 책임질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우리나라 이제 전방에 보면은 뭐 사단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뭐 숫자는 내가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11사단 옆에 11사단 저 홍천이지. 하여간 뭐 사단이 2개가 있는데 지도로고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지키는 선. 북한 간첩이 글로 와요. 그러면 이쪽 사단에서 이거 우리 쪽으로 온 놈이야, 저쪽 사단 우리 쪽으로 오는 놈이야 해갖고 서로 엉기는 거라. 그런데 이등병이 간첩이 옵니다. 그럼 소대장한테 보고하면 잠깐 기다려. 중대장한테 보고하면 잠깐 기다려. 중대장은 자기보다 높은 대대장, 대대장은 연대장, 연대장은 사단장, 별들한테 사단장이 이거 어떡하지?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그 사이에 갔어. 얘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소위가 써야 됩니다. 소위가. 소대장님, 저놈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갈겨. 근데
잘못 책임 안 지려고 미군은 그런 거 할 때 미군은 핵을 중령이 쏠 수 있다라고 이제 중령급 부대에 핵무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기를 절대로 쓰면 안 돼. 상부에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 중령이 핵폭탄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소련군 탱크가 몇만 대가 돌격을 하는데 전방에 있는 미군 중령 중에서 그 핵무기를 대통령 허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놈은 아무도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소련에 대한 억제예요. 현지에 있는 그 대대장이 쏴버릴 테니까 니네 오려면 알아서 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중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고 책에서 나온 거죠. 뭐 모스크바 전체를 때릴 수 있는 핵무기는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배틀필드 뉴클리어 웨폰 그거는 쓸 수 있다는 그 자율성이 많은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이건 뭐 우리 이 합리적인 상상인데 박왕자라는 우리 그 남한 관광객이 총 맞았죠. 그 김정일이가 쏘라고 그래 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놈이 감히 총을 쏴요. 독재국가에서. 동해에 온 미 핵 항모를 겨냥해.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겨냥 못해요. 그리고 레이건 함 호위와도 둘러싼 한미 전력 뭐 이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내일 오늘부터 대잠수함 훈련 실시. 북한이 9월 29일 날 쏜 것이 잠수함 미사일이거든. 오케이. 북한 잠수함 잡는 훈련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주 또 군사에 대해서 잘 아는 양욱이라는 양욱 박사, 이 친구 서울법대 나올 친구인데 아주 그 군사 많이 하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으로 갔더라고요. 대한미사일 정도 이외에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뭐 북한이 그냥 쏘는 미사일은 안 맞고요. 아무리 쏴도 대한미사일이 있는데 그것도 수백 발을 발사해야 겨우 항모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항모 맞추면 항모가 쓰나 맞힌 부분 떼우고 다시 가지. 그래서 그 항공모함은 무적함 됩니다. 내가 이제 그 항공모함을 무적함 대라고 어제다 글 쓴 거가 있는데 중국이 동풍 미사일 가지고서도 못 쏴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 와 있는데 화가 나서 중국이 쐈어. 근데 동해바다까지 가는데 중국 미사일이 한 7, 8분 걸려요. 7, 8분 동안에 미국은 쏘는 순간 알거든. 그러니까 야 전속력으로 북방 145도 각도로 전속력으로 달려.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다른 데 떨어져. 7분 후에 보통 9.6 내지 12.8km를 이동할 수 있어요. 못 맞춰.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이 쏘는 순간 미국은 쐈다 너를 향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넌 어디로 피해. 날아오는 궤도는 탄도미사일은 그냥 궤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못 맞히는 겁니다. 맞히려면은 한 방에 가려면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사용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중국이 핵을 먼저 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라. 그리고 진짜 전쟁이 발발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해안에 접근해야 한다면은 그때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괴멸시킨 다음에 가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전쟁의 기본 논리를 모르고 와 중국이 이제 동풍 미사일 만들어서 미국 항공모함은 동해바다 못 오게 되었다라고 쓰면은 그거는 F다 이겁니다. 빵점이야.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다각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미국의 최고 군사 전략 이론가인 에드워드 N. 러드악 교수는 박사는 항공모함 반대론자 중 하나다. 그런데 그는 항공모함은 이론상 누구도 격침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90대가 싣는데 그중에 절반은 항공모함 보호용이에요. 45대가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그 비행장 유지비에 비해서 공격력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이 몇억 불짜리 몇십억 불짜리 가지고 비행기 45대 띄우냐? 근데 이제 그거는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그 비행기가 그 항공모함이 감으로써 웬만한 나라는 전쟁하지 않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건보트 디플로머시,
포함 외교, 군함 갖고 와서 외교로 전쟁을 총알 한 방도 안 쏘고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져보면은 또 이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모는 격침 불가능한 군함이긴 하지만 항모 탑재 비행기 중 겨우 절반 정도만이 공격을 위한 군사력이 되다 보니 항모 탑재 공격용 전투기 1대당 소요 비용은 지상에서 출격하는 공군 전투기 혹은 폭격기에 비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자체로 격침되지 않는다. 내가 이제 그 조선일보에 아주 이상한 만화가 나왔어. 미국 항공모함에 가는데 중국 폭탄이 막 날아오고 있어. 그 그림을 그려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은 이제 근처에 못 오게 되었다. 중국을 참 좋아하는 사람 같아. 그 그림 그린 사람이. 근데 그 그림이 내가 찾다가 없어서 못 찾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미국 항공모함은 멍청이처럼 그냥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그림에는 뭐가 틀렸니? 중국 미사일이 막 거기 배까지 날아왔을 때 밑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 그게 틀린 그림이야. 밑에서 쏴가지고 90%를 맞춥니다. 가까이 왔을 때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군사도 알아야지 국제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한일이 잠수함 대응훈련한다. 이 세 나라가 했다는 게 놀라운 얘기인데 잠수함 가장 잘 잡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꼈던 배 중에서 아사히호라는 일본 군함이 있는데 그놈은 잠수함 잡는데 명수야. 미국보다 기뢰전, 대잠전이 일본이 더 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애가 와서 같이 했다. 5년 만에 같이 했다. 5년 만이 뭡니까? 문재인 때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5년 동안 안 해서 지금 하니까 어떻게 됐냐?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해리 해리스라는 미국 해군 참모총장 출신, 우리나라에 대사로 왔다 갔던 사람, 모든 대자막 작전은 복잡합니다. 특히 양자, 삼자가 하는 작전은 아무래도 두 나라가 하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지 않은 만큼 무디어진 기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손해는 뭐예요 도대체? 이 손해는 뭐냐 이거야. 내일 시험 보는 날인데 그동안 연습 안 해갖고 오늘 밤새야 되는데 밤새가지고 시험 점수가 나오나 그지? 참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국가 안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에서는 그냥 좀 무능한 대통령인데 말은 잘했더라고요. 악랄한 독재 정권, 북한의 위협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악랄한 독재 정권. 용어가 내 영어 아직 안 찾아봤는데 이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쓴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한국말이 아니라 악랄한 독재 정권. 의미가 심장하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뭐 다음번에 이제 대통령으로 나올지 바이든이 하던 늙어서 근데 나오면은 트럼프한테 지금 이제 9% 지는 거로 나와요. 70년 동안 미한 동맹은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입니다. 뭐 옳은 얘기 했습니다. 이번엔 잘 읽더라고요. 이 사람은 읽지 않고 말할 만큼은 이렇게 유능하지가 못합니다. 진짜 이거는 잘 몰라요. 쟤는 이제 우리 뭐 뉴스 매일 보면서 저 친구는 그 전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대답하는 거 막 엉터리야. 그냥 말도 그냥 막 어영부영하고.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디플로매틱한 거니까 와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그 공식 견해를 얘기해 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뭐 올바른 얘기 다 했죠. 그리고 뭐 미국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그 경제도 다 지배하려고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오는데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중에서 미국 땅에서 만든 거는 거꾸로 쳐주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울산에서 만든 전기자동차는 그건 예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공장을 더 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노조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대 노조가 안 된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계속 반대하잖아요. 뭐 계속 반대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국제 정치, 국내 정치가 다 연결됩니다. 헬리콥터 타고 DMZ를 갖다 의미심장한 거죠. DMZ 가서 한 마디씩 하는데
트럼프 때는 이제 뭐 김정은하고 이제 뭐 그냥 그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 안 했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오면은 센 말 한마디씩 합니다. 가장 센 말한 친구 중에 하나가 클린턴인데 클린턴이 딱 저 잠바 입고 저기 있는 나라가 까부는 날 그날은 그 나라의 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at will be the end of their country. 그날 그 나라는 끝나는 날이다. 아주 뭐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뭐 그 정도까지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는 대통령은 아니니까 이제 요거는 내가 뭘 뒤지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The United States would use its nuclear weapons to defend South Korea if needed.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핵무기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라고 드문드문 얘기가 되니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요게 이제 2022년 2월 달에 그 시카고 카운슬이라고 또 국제정치 연구하는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71%가 우리 핵무기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거 우연히 그동안 이거 어떻게 흐르고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56%가 미국 핵무기가 한국에 있는 걸 지지한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어떤 걸 지지하겠냐 그랬더니 우리 걸 갖겠다. 우리 걸 갖겠다. 그 미국 거 우리 거 안 갖고 미국 거 와 있는 거는 9%. 미국 거 없이 우리 걸 갖는 거는 67%. 근데 우리 걸 갖고 싶다는 71인데 미국이 있는 거 좋다가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그 높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국민 중에 61%는 미국이 한국을 북한이 침해했을 때 막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많이 줄은 거죠. 40% 옛날에는 100% 뭐 100%는 안 나오지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가 82%인데 이것도 뭐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이것도 그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중국이 잘못한 거예요. 이 PR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 중국은 이해가 안 되는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 되는 거라. 옆에 있는 나라를 도닥거리 줘야지. 그놈들 앞에서 그냥 뭐 윽박지르고 그러면 되냐고 말이지. 근데 이제 윽박지르는 게 걔는 문화라서 그래요. 독일 비행기가 독일 공군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게 뭐냐? 세계는 중국과 싸운답니다. 세계 전체가 중국과 싸운다. 이제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독일 비행기가 한국에 오다니 독일 공군이 이제 56년에 창설됐는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독일은 군사력 못 갖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나토에 가입시킨 다음에 네 공군을 가져라 해가지고 독일 군용기가 첫 한국 방문했다.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왜 한국과 협력 강화하니? 중국이 무서워. 뭐 무서워도 그렇고 중국을 손봐야 돼. 그래서 그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독일에서 떠난 비행기가 여러 기착지를 거쳐가지고 싱가포르까지 와서 훈련하고 왔는데 독일 비행기입니다. 여기에 그 일본 깃발, 한국 깃발, 독일 깃발, 호주 깃발, 이게 뭐 인도네시아 깃발인 싱가포르 깃발. 이걸 다 달고 저 마디는 이제 유럽도 중국과 싸운다. 그 세계가 중국과 싸운다라는 그 상징이 되죠. 예. 북한의 탱크 공장은 이렇게 산속 지하 땅굴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 이게 미국에 뭐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북한 군사력 해가지고 백서가 나와요 미국에서. 거기에 이제 상성화를 그려놓은 겁니다. 북한의 그래서 이제 탱크를 땅에서 만들고 그래서 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무기 탱크도 다 요새 미국이 기술이 좋아져서 여기를 무너뜨리는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딱 맞춰가지고 무너뜨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일단은 안 죽는데 무너뜨린 다음에 한 방을 더 쏴. 그럼 산소가 다 나와 여기 있는 산소가. 그게 서머 베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소가 다 나오면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숨 못 쉬게 죽으면 상처가 없잖아. 그지? 피도 안 나고. 그거를 서머베릭을 발명한 여자가 앤 두옹이라는 베트남 출신 여자 박사야. 참 웃겨. 여기 세상에 그 앤 두옹이라는 여자 박사가 그거를 발명한 것이 언제 발명했냐면은 미국이 테러 전쟁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산 속에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게릴라들이. 근데 게릴라들을 다 문을 다 막아놨어. 이거 빵 쳐가지고 돌이 떨어지면 문이 막히죠. 며칠 있다 보니까 그놈들이 문 치우고 또 나오네. 그래서 못 죽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현지에 있는 군인들이 저거를 속에 있는 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달라 그랬더니만은 그 미국 무기 만드는 데서 이름이 서머바릭입니다. THERMO, 서머. 서머는 열이라는 뜻이죠. 바릭, 뭔지 모르겠어요. VARIG야. 서머바릭 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빵 터지는 순간 그냥 그 옆에 있는 산소를 전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다 대고 터뜨리면 그 굴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나와. 그러니까 질식사 시키는 거라.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여자가 나는 월남에서 나라 망한다며 미국으로 온 그 난민인데 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자유가 소중해서 이걸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때리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문 막는 거는 지가 뚫고 나오면 되는데 산소를 빼는 건 무슨 재간이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을 알아야 되죠. 중국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중국 인터넷 신문에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에도 한번 신문 됐나 벌써 인용된지. 미국 사람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린다야. 중국 아이들이 그 말로. 영국 미국이 때린 놈을 가서 또 때린다가 영국입니다. 러시아 자기를 욕한 녀석을 때린다. 프랑스는 맞으면 갚아준다. 일본 맞으면 미국 보고 때려달라고 그런다. 이스라엘 자신을 때리고 싶어하는 놈을 먼저 때린다. 그 중국 사람들이 참 재기가 있어. 중국 네티즌들이 한 말입니다. 북한 누구한테 맞으면 한국을 때린다. 한국 맞으면 미국과 훈련 같이 한다. 그래도 훈련 같이 하는 거는 그래도 옛날 얘기예요. 중국 맞으면 욕한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너무 웃겼어. 근데 보면은 아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로 요거 나왔을 때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어느 나라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미국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얘네들이 다 공격적 현실주의자가 돼가고 있구나. 우리 나랑 같이 일만년 이 친구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인데 아주 보수주의 이론가가 됐습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거야. 속보. 박근혜가 북한에 특사 파견하기로 전격 결정했는데 특사가 얘야. 폭격해. 이거는 이제 FC5K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놈을 개새끼라 하려니 개에게 미안하고 돼지 새끼라 하려니 돼지에게 미안하고 쥐 새끼라 하려니 쥐에게 미안해진다. 도대체 어디에 빗대야 덜 미안해지지 고민이다. 보수주의자 우리 이강호라고 이름을 썼는데 아주 괜찮은 훌륭한 나는 동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거의 패러다임 수준이 현실주의인데 현실주의는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유럽에 특히 이제 유태인 겸 중부 유럽 출신의 젊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의 국제 정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학자들이 미국의 현실주의를 만든 학자인데 미국이 이제 세계를 경영을 해야 되니까 국제 정착이 필요한 거죠. 그때 보는 관점, 세계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한스 모겐소의 현실주의. 근데 그 사람 거를 첫 번째 현실주의 또는 고전적 현실주의, 클래시컬 리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1970년대가 된 다음에 70년대 중반 후반 때 아니 그렇게 설명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모든 나라들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반드시 본능적인 것은 아니야. 한스 모겐소 그랬습니다. 권력은 본능이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옆이 무서우니까 갖는 거 아니겠어?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국가들은 힘을 갖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대충 균형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대충 서.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힘을 추구하지 않지라고 한 그 학설이 나왔는데 그게 방어적 현실주의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 또는 두 번째 현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990 이제 2000년대가 돼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방어적 현실주의가 국제 정치를 지배해요. 학문의 세계를. 그러다가 미어셔이머 교수가 나와서 아니야. 국가들이 힘을 가지려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은 맞아. 본능은 아니야. 그런데 다른 나라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 제압할 때까지 가고야 마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강대국들은 1등이 되는 게 목표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구조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라는 말 대신에 공격적 현실주의 그리고 제3의 현실주의라고 나왔는데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입니다. 내가 강의하는 거의 대부분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미어쉐이머 책 보고 이런 정신 나간 학자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학자로서 바로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물론 현실주의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격적 현실주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림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잘 알면서도 그냥 대충 알고 있어서 모르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승마하고 오는 거야. 승마하고 오는데 옆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해병대 장교 중령입니다. 까만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어. 이게 핵가방입니다. 핵전쟁 났을 때 이 가방을 열어야 돼. 이 가방을 열면은 열고서 코드를 풀어주는 겁니다. 코드, 암호를 풀어줘. 암호를 풀어줘야지 발사하는 곳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대통령 각하 그 카드 주십시오. 그러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줘야 됩니다. 우리 뭐 그 비자 카드 같은 걸 꺼내주면은 그 암호를 놓아야지 저 가방이 또 열려.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야지 코드를 풀어주면은 이게 열었을 때 발사가 되는 겁니다. 직접 본부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뭐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났습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하는데 1초도 안 걸리죠. 다 중령이야. 여기 중령이 이 일을 맡는 겁니다. 미국 중령은 여기 하얀, 그러니까 소령은 그 금색이고 중령은 하얀색이에요. 대령되면 이제 독수리가 달고, 여기 또 따라가죠. 다 이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그러니까 나면은 순간적으로 반격을 해야 되니까 또 미국은 먼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나라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핵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주니까. 전번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쫓겨날 것 같아. 이 사람도 참 성질이 좀 고약한, 근데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내일 12시부로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타는 거로 고향으로 가는. 이놈이 날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한참 날고 있을 때 12시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까만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타야 되는 거야? 백악관에 있는 포드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포드가 이제 12시부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12시까지 대통령인 닉슨 옆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에 대통령직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내려서 그 요르바 린다라고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쁘게 생긴 마을인데 거기가 고향이라 그 LA 공항에서 이제 거기까지 차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는 다시 워싱턴으로 와야 되죠. 또 5시간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미국 가로지르는데 5시간 더 걸립니다. 내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딱 가운데 가는데 또 비행기 떠서 내릴 때까지 5시간 50분 걸리더라고. 참 뭐 엄청 큰 나라죠. 일본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동경에 도착하는데 미국을 가로지르는데 5시간이 넘어 걸리다니. 물론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저 동쪽으로 갈 때는 더 빨라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방향이니까.
그 암호가 풋볼이에요. 뉴클리어 그냥 풋볼 그래요. 풋볼. 풋볼이 왜 저렇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풋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30몇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뉴클리어 풋볼이에요. 이 속에 그냥 다 전자장치가 있고 뭐 그런 이런 거 얘기한 책들이 뭐 미국에 드문드문 있습니다.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나는 내일 점심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놓고 아침에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물론 안 되면 비행기를 타야지.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대통령 끝나는 날 이제 청소 다 하고 이제 책상도 다 깨끗이 치우고 마지막으로 앉아서 이제 종이에다 뭘 쓰는 거예요. 자기 후임자가 오면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후임자한테 해주는 덕담도 있고 뭐 그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지. 자기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밑에다 내려다보면 맑은 날 보이잖아요. 이렇게 밑에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8년 전보다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저들이 다 8년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효고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여기다 책상에다 써주고 이제 취임식 하기 전에 여기다 책상에 집어넣어 주는데 그때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 그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딱 와서 카카 오늘 세상은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고야. 카카 오늘 세상은 평온합니다. 소련 무너뜨린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온하지. 바로 이런 이 책이 바로 Dereliction of Duty 해가지고 이거는 직무유기란 뜻입니다. 번역하면은. 근데 클린턴이 티를 입에다 물고 있어. 골프 칠 때 공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클린턴의 뉴클리어 풋볼을 들고 다니던 공군 중령입니다. 패터슨 중령이라고. 이 사람이 하도 화가 나서 군대를 그러니까 전역한 다음에 클린턴에 대한 책을 썼는데 직무를 유기한 인간이라고 쓴 거예요. 내가 요 얘기 끝까지 하지 않고 잠깐 했는데 카카 카드를 주십시오. 카드를 주는 거는 또 뭐냐면 전쟁이 났다가 아니라 그것도 코드를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카드를 달라고 그랬더니 레이건 회고록에는 나는 8년 동안 몸에 카드 한 장만 지니고 다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카드가 맨 처음에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 무슨 소린가 대통령이 뭐 밥값을 낸다는 소린가 그랬는데 그게 뉴클리어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클린턴한테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이 패터슨 중령이 주머니에서 꺼내주지 않고 책상을 뒤지는데 책상 속에 피자 말라붙은 것이 있었다 이거야. 이걸 꺼내는데 옆에서 써서 보니까 피자가 말라붙은 거가 있는 거라. 피자 먹다가 나머지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고 그리고 매일 골프를 치고 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메타에 뭐 쳤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직접 이 사람이 쉬었대요. 따라가면서. 근데 그날도 거짓말을 하더래. 그래서 하긴 뭐 김정일 거짓말은 18홀 중에서 첫날 11홀을 한 번에 놓았다고 그런 놈입니다. 북한에도 골프장은 있는 모양이라. 근데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냐 해가지고서 화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직무유기라. 근데 너무 재밌어. 이거는 그 책에 나온 딕 모리스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침실 앞에 서 있잖아. 근데 화분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하고 들린 거야. 근데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대통령 부방인데. 그래서 거기서 경비하는 사람이 그냥 서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유리 조각이 질비한 거야. 그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걸 던졌는데 맞았어. 그거 여기가 퍼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 방을 지키고 있어도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생명이 자기한테 있지 않은 거야. 자기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부인한테 화병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별의별 웃기는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실주의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적 교과서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 책을 읽고서
와서 우리나라의 독서 클럽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내가 이 책을 뭐 서울에 있는 독서 클럽에 가서도 강의를 했고 대구에 있는 독서 클럽에서도 가서 강의하고 뭐 여러 군데서 했는데 국제 정책의 이론과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책이므로 스피드 리딩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읽으면 돼요. 정도 가면 됩니다. 국문 번역판 기준 750페이지. 그러니까 뭐 대단히 긴 책이죠. 한 번 다 하기보다 천천히 이렇게 보고 또 보면 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번역되었고 중국에서는 번역본이 재판을 거듭한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 책의 1판과 2판은 한 챕터만 다릅니다. 이 책의 1판은 맨 마지막 장이 21세기의 세계 정치, 그리고 2판의 마지막 판은 그 세계 정치를 빼고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평화롭게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가? 답은 어린 반푼 넘는 소리 하지 말합니다. 그 마지막 챕터 하나만 달라요. 내가 이제 세컨드 두 번째 판을 낼 때는 마지막 챕터만 번역을 했습니다. 앞은 뭐 좀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2판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그 다른 말로 썼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이 사람은 거의 이거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공군 장교로 근무했어요. 육사 출신인데 공군 장교로 근무하고 그리고 다시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한스 모겐소 자리를 이어받아서 시카고 대학 교수로 간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미국 사회과학에서는 뭐 최고로 치죠. 거기는 뭐 하버드, 예일보다 시카고를 더 좋게 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록펠러가 만든 학교인데 하여간 뭐 정말 초명문이지. 핵폭탄이 거기서 나왔죠. 미국 핵폭탄이 그 시카고 대학의 축구장에서 만든 겁니다. 축구장 지하실에서. 이거는 뭐 하여간 미국 주요한 대학의 대학원 전쟁론 국제정치론에서 전부 교과서로 채택되는 책이다. 내가 이제 이 책을 초판을 내가 미시간 대학 앞에 있는 서점에서 사가지고 읽다가 이렇게 책 사기 전에 읽어보잖아요. 소론 읽고 이야 이거 번역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번역을 한 책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 홍익대학교 교수 중에 아주 그 명쾌한 교수가 있는데 그건 국회의원도 했어요. 지역구 김종석 교수라고. 그 사람이 맨큐의 경제학 책을 번역했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책하고 똑같은 책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냥 번역해 버렸다라고 앞에 서문을 썼는데, 내가 이 책을 번역하고 그걸 똑같이 썼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책이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번역해 버렸다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했죠. 3세대. 그러니까 이게 이론 만드는 방식이라 고전적 현실주의, 모겐소의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왜 국가들은 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이건 본능이다, 본능.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할까? 뭐 가급적이면 최고로 갖고 있어야 돼. 옆에 있는 녀석하고 비슷해진 거로 만족을 안 해. 방어적 현실주의. 그리고 구조 때문에 요거는 그 사회과학 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 대통령을 바꾸면 나라가 좀 바뀔까요? 야 이놈아 구조가 바뀌어야지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니?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네 말대로 대통령 바꾸면 이 나라는 확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람은 바꿔봤자야 제도를 바꿔야 돼. 그리고 사람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람이 제도를 끌어갈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태어날 때 다 똑같아. 태어날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야. 아니야. 사람은 태어나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환경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 환경론자들은 그러죠. 엄마들한테 가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내가 길러드릴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 천재를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환경론자입니다. 그 비헤이비어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태주의자. 그런데 이제 아니야. 그거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거야. 그래서 그 논쟁이 심해요. 심리학도 그렇고 국제정치도 그렇고 이거 학자들 간에 이 논쟁은 영원히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차원이 있고 국가를 보는 차원이 있고 체제를 보는 차원이 있는데 스트럭처를 보는 사람은 체제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국가들은 컴피티션 오브 파워가 끝나.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미오샤이모 교수가 국제 구조 때문에 국가들은 힘을 갖는 건 맞는데 안 끝나. 1등이 되고야 말아. 그래서 모든 강대국은 전부 챔피언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영원히 갈등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이 책 사가지고 아직 안 읽었어요.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근간이 아니라 이제 나왔습니다. 9월 20일 날 얘네들은 칼같이 9월 20일 날 나온다고 아마존에 딱 돼 있으면 9월 19일 날 하면은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1일 날 하면은 그냥 벌써 이제 나온 책으로 돼 있어. 뭐 한 달 전, 뭐 몇 달 전에 그 날짜를 마치더라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아직 이름만 써놓고 못 읽었어요. 이 책 살 때 제목이 그래도 고전적 현실주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쓴 겁니다. 투키디데스가 고전적 현실주의의 대표예요. 투키디데스. 이거는 힘은 본질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포스트하고 세컨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를 좀 길게 할 거니까. 그런데 미국 버클리 대학 가면은 국제정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해리 크라이슬러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제정치의 정말 그 파라다임을 만드는 최고 학자들을 데려다가 인터뷰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케네스 월츠 교수입니다. 2세대 현실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구조적 현실주의를 만든 학자인데 Theory and International Politics라는 책입니다. Conversation with Kenneth and Waltz. 이 사람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동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그럼 서로 못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핵이 있고 그 서로 너무 분명해 결과가. 그래서 국가들이 애매할 때 전쟁을 하는데 결과가 분명하면 안 한다. 그래서 안정되고 이 사람은 차라리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가지면 세계는 평화로울 거다라고 아주 센세이션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방어적 현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사람들은 뭐 전부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케네스 월츠 교수도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뭐 관점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유토피아니즘, 이상주의자들, 우리나라는 환상주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리얼리즘, 현실주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이건 뭐냐면은 무역만 잘해보라. 국가들은 그래도 싸운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세계 전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하면 평화가 와. 그 이제 미국의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가 평화롭게 무역을 하자. 그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시대.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근데 9.11이 딱 나는 거 보고서 아유 그것도 아니구나. 뭐 전 세계가 다 잘 살게 됐는데 거기서 낙오된 놈들이 이제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세계화 이론은 지금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이거는 뭐 좀 미약해요. 뭐 온 세계가 다 사회주의가 되면 전쟁은 안 난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뭐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이제 휴먼 레벨, 국가 차원, 시스템 차원 요것도 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케네스 월츠가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보고 인간을 보고 국가를 보고 국제 체제를 봐야 돼.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아주 그 명전데 이거예요. Man, the State and War. 인간, 국가, 전쟁. 근데 요거를 이 책의 제목을 이 내용을 다 읽고서 하면은 Man, State and International System이라고 붙여야지 책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인간, 국가, 국제 체제. 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인간, 국가, 전쟁. 이거는 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무조건 읽는 책이에요. 무조건. 첫 시간에 국제정책 개론 첫 시간에 다 읽으라고 그러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면 더 좋다. 그리고 특이한 주장이 그리고 국가들은 국제 문제 옆 나라가 무서워서 군사력을 가지는데 옆 나라랑 비슷해지면 대충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나온 곳이 미오샤이머입니다.
현실주의자의 렌즈로 세상을 보자. Conversation with John Mearsheimer. 뭐 전부 다 미국의 그 대단한 학자들이죠. 이 사람은 뭐 지난 20년 동안 세계 국제 정치학의 대가 5명 중에 들어가요. 뭐 반드시 들어가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어쉐이머는 국제 정치의 뭐 탑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뭐 있지만은, 근데 그 이론은 오펜시브 리얼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방어적 현실주의거든. 국가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군사력을 내리고 힘이 비슷해지면 그만 늘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힘이 비슷해져도 늘리는 일을 중지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리얼리즘하고 그 부분에서 갔습니다. 국가들은 만족하는 포인트가 없어. 우리나라는 힘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에스더 양. 힘이 최대로 몰려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불이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다 놀고 국제여행이나 다니자가 아닙니다. 10만 불일 때도 혁대 또 메고 또 하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를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그 막스의 이론이죠. 우리가 백만장자들이 편할 것 같아요. 더 고달프게 사는 거야. 일의 노예가 돼.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다 인간을 해방을 못 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인간 해방시키겠다고 공산주의 나오는데 다 거지로 해방이 됐죠. 거지로. 에브리바디가 이제 거지가 돼. 그럼 화날 일은 없어요. 다 거지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티코는 타는데 옆에 벤츠가 가는 거 보면 화가 난다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화가 안 났는데 자기가 티코로 올랐는데 옆은 벤츠를 타네 BMW 타고 화가 나. 이게 이제 인간의 그 또 한계죠.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뭐 하간 그 날리는 학자인데 공군 장교로 5년간 근무했는데 육사를 졸업했다. 이게 아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 공군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줘요. 그래서 그 스펠링 에러가 아니야. 육사 졸업했는데 공군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공군 해군은 그거 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육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군과 해군은 코오션, 강압을 할 수 있어. 근데 콘퀘스트는 못해. 콘퀘스트는 육군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군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육군론자라고 그러고 육군들이 이 사람 책을 좋아해요. 그 8군 사령관 중에 8군 사령관은 별이 셋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별이 넷이고, 근데 8군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동기인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뭐 오래됐지. 자기가 미어샤이머랑 동기라고 육사 동기라고 그러더라고.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이제 지금 미국 외교가 현실주의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깨놓은 책입니다. 이게 이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이 지난 24년 동안 트럼프 나오기 전에 대통령 3명이 8년씩 했는데 그 3명은 외교 정책이 똑같은데 너무나도 현실주의적이지 못했다라고 비난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Great Delusion. 이거는 뭐 거의 환상이다 해가지고 오바마, 부시 그리고 클린턴의 외교 정책을 아주 격하게 비난하는 책이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빨간 책 두 권은 내가 번역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미래. 이게 이제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ABC입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거 저 이상한 놈이 나와서 저 나라 국제 정치를 망치고 있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다. 여기서 국제 정치에 나쁘고 좋다가 없는 겁니다. 아니 중국은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미국보다 세져야 돼. 그래서 패권을 추구하는 거야. 미국이 패권국인데 그걸 내가 뺏어야 되겠어.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해지니까.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저지하려는 것은 또 미국이 깡패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미국한테 가장 좋은 거니까. 근데 가장 좋은 정책이 선한 정책 두 개가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패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 경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하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니고 중국이 하는 일도 옳은 일인데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자기한테.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심각한 싸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패시미스트죠. 패시미스트. 그러니까 비관론자야. 국제정치의 평화가 너무나 어렵다. 평화는 어려워. 그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서문 써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게 써도 돼. 그래서 반 페이지라도 좋다 그랬는데 무려 서너 페이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본문하고 같이 번역을 해서 놓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이거는 뭐 중국이 스스로 깨질 수도 있고 미국이 짓밟아서 깨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 도전국에 반열해서 탈락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가져도 중국이 한국 가져도 그것이 미국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떠나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패권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미군이 있답니다. 소련의 패권을 막기 위해서 6.25 때 온 겁니다. 한국 그 자체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북한 정도가 한국 가지는 건 미국한테 균형에 영향이 없거든. 미국의 스트래티직 스트레트가 아닙니다. 북한이 남한 가지는 거는 거기 중국이라 소련이라는 요인이 없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요번에 번역한 책에는 중국이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을 겁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몇 년 만에 이제 번역한 책인데 그러나 미군이 갔어요. 중국이 형편없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미국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중국이 우리한테도 별 볼 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이웃들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미국은 그때는 뭐 꼭 너희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져. 이게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때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한국 핵무장 하라고 그런 날 아마도 중국이 힘이 약해지는 날 미국이 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한테 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별로니까 그래도 바로 이게 아주 현실주의 분석이죠. 야 미국은 우리나라 포기 안 해. 왜 우리나라가 소중하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미국을 잡았는데도 갔잖아요.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왔지만은 미국의 현실주의 학자들 중에서 미국의 보수 연구소 중에 카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CATO. 거기에 그 대표적인 학자가 더그 밴도우라는 놈인데 이 책 읽으면은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논문 쓴 겁니다. America's Free Riders. 미국한테 공짜로 점심 얻어먹는 놈들. Must fight their own battles. 지 전투는 지가 해야 돼. 왜 공짜로 밥 얻어먹니? 니네들은 네가 싸워. 이게 박근혜 때 나온 논문입니다. Rich countries like South Korea don't need our help.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는데 넌 중국 가서 격려하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카터 연구소라는 미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는 연구소예요.
거기에 그 박사인데 이 사람은 줄기차게 한국에서 미군 빼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군 이 사람 논문에 인터넷 논문에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한국군 병사. 이제 일부러 이런 얼굴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때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기여할 때가 있었다. But 그러나 that moment 그 순간은 past long ago 오래전에 그런 순간은 지나갔다. Actually even before the end of the Cold War 하여간 이 사람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죠. 예, 이 비슷한 무렵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나온 강인선 기자인데 2012년 중국은 미국과 거리 두는 한국을 원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손을 떼라고 그러길 원한다. 미국서는 대중연합에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왜? 너 말 안 듣냐? 우리 편 아니야 너? 몸값을 높이거나 왕따가 될 상황인데 중국은 미국과 동맹은 한국을 믿지 못하고 한국은 북한을 싸고 두는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한국을 원했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지지할 수 있다고 했고 뭐 이거 다 그런 얘기인데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요즘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대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왜? 티격태격하니까 옆에 있는 놈끼리 뭉쳐야지 싸우는데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에 한국을 중국 문명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책 보고서 좀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해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문 싫어해, 영어 좋아해 그럽니다. 우리 문명에서 우리는 해양 문명으로 이미 바뀌었어. 이 나라는 기독교 문명이고 근데 너네 왜 그걸 유교 문명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어? 한국에서 나 유교 문명 좋아하는 사람이 몇 된다고. 그건 사무엘 헌팅턴이 잘못 분석한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화됐고 서구화됐고 한국은 빼놓고 호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과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 벌써 2012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코드에는 호주, 일본, 미국, 인도 거기에 한국 들어오라고 그랬죠.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일본 더하기 베트남 더하기 인도 요 세 나라 일본, 베트남, 인도 세 나라를 더해 보니까 중국보다 인구가 많고 돈이 더 많아요. 원래 인도 인구 많죠.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일본 세 나라의 GDP 그리고 인구 요 셋만 우리 편으로 해도 돼. 한국 빠지려면 빠져.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인도가 갑자기 미국 편이 되고 그게 전통적인 중립국가거든요. 갑자기 보니까 중국하고 안 되겠어. 러시아는 자빠졌고 중국이 무서워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인도 무기가 대부분 소련제예요. 그런데 소련 나가 자빠지고 중국은 커졌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붙어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 베트남마저 미국 편이 되고 일본은 뭐 전통적으로 미국 편이니까 그 셋 가지고 아시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어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몸값이 내려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외교를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주의, 뭐 미어쉐이머의 분석이지, 미어쉐이머식의 해설입니다. 중국이 2015년에 북경에서 그냥 난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줄 맞춰 걷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은 이거 뭐 여기다 바늘 꽂고 합니다. 그래서 돌리면 찔려. 그래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대고 걸을 때 걷는 연습할 때 자를 대고 걷습니다. 쪼벅쪼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로봇가 걷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국제적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미국이 그거 한 다음 날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한테 야 우리는 저런 거 안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런 것 안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대. 쿡 대변인의 대답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미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이며 미국 국민은 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국민들, 미국군이 세계 최강임을 알고 있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열병식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참 중국 사람들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죠. 뭐 세계에서 그걸 가지고서 뭐 저벅저벅 꺾고 뭐 그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 다 있습니다. 중국 전승절 9월 3일 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승절은 솔직히 말해서 9월 9일입니다. 여기 와 있던 일본군이 미군한테 9월 9일 날 항복했어. 그 미주리에서 미군한테 항복한 것은 9월 2일. 중국군한테 항복한 건 9월 3일. 그리고 한국 있는 주한 일본군이 주한 미군한테 미군이 점령하러 온 그 9월 9일. 그래서 9월 9일 날 이제 지금 없어진 중앙청에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근데 먼저 만든 말이 미제강점기입니다. 미제강점기라는 말을 쭉 쓰다가 일제를 강점기라고 써서 일본 놈을 또 악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서 아래 한 거 좀 보세요. 일제 치면은 강점기가 저절로 와서부터 안 쳐도 나와. 그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보고서 중국의 열병식 보고 내가 잡지에다가 하나 썼어요. 중국의 열병식을 보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보다 10배 강하다. 그러니까 내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10배 센 놈은 훈련 안 걸어요. 그 대신에 안 걷는 게 아니라 이거 2015년 9월 4일 교도통신에 나왔으니까 요 일이 이른 것은 2015년 9월 3일입니다. 즉 중국군이 12,000명이 거기를 4일대를 걸어갈 때 그거랑 같은 캘리포니아 시간, 그러니까 중국 9월 3일 아침 10시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시간 9월 3일 아침 10시에 일본군하고 미군 1만 1,000명이 상륙작전 연습을 하더라. 왜 우리는 안 껴주세요? 미국 형님들. 야, 이러면 니네 대통령 어디가 있어? 니네 대통령 중국 가서 놀고 있잖아. 중국 가서 중국 애들하고 좋다고 그러고 있잖아. 미국 사람들 그때 정말로 분노한 거는 괜찮아요. 아, 한국은 보수 정부라도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 미국의 계산 방법에 아주 중요한 그 팩터 하나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거 만회하는데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금 막 만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엉성한 거 많은데 한미 관계를 상당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는 되게 잘한 겁니다. 가서 저 오바마랑 덩어리 떼드리고 불고기 같이 구워 먹고 그리고 뭐 카터랑 같이 이제 그 전기차 타고 골프장 같이 가고 이거는 웬만큼 해서 안 되는 건데 그거에서 이제 관계를 좋게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브해서 그래요. 자기가 애국적인 마음으로 했을 거야. 아, 중국을 잘 설득해서 북한의 팔을 비틀면은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겠다. 근데 국제정치에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 못 비틀지, 안 비틀죠. 왜 그걸 한국이 가지면 큰 나라가 옆에 딱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그걸 해줘.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쇼크 먹었어요. 일본군이 11,000명이 훈련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에서도요. 하와이에 일본군이 가서 상륙작전하는 거는 진주만 넘버 2를 미국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에 바이든이 일본의 힘은 선한 힘이다. 이번에 그 해리스가 와서 한국의 힘은 선한 힘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몇십 년 동안 그런 거고 미국은 한국의 힘을 선한 힘이라고 그러니까 미제무기 다 주고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미야시모 교수가 와서 동아시아에서 미중 충돌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오래 가는데 그 갈등은 언제 끝날까? 중국의 힘이 빠지면 끝납니다. 또는 미국의 힘이 빠져도 끝나고. 근데 뭐 미국의 힘이
빠지겠습니까? 모든 전자장치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판인데 월남 전쟁에 이 사람은 야 미국이 미쳤다고 월남 전쟁 하니? 라고 격렬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현실주의자들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주의자가 전쟁을 더 많이 해요. 왜? 전쟁을 통해서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은 그 일을 해야 돼. 저 독재국 가서 깨버려. 민주주의 만들어. 그럼 평화가 올 거야. 그럼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예요. 부시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거기는 내 이익이 없어. 그럼 안 가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 싸우는 걸 격렬히 비난하는 사람인데 왜? 베트남에는 미국의 사활적 국가 이익이 없어. 거기서 뭘 하니? 왜 거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야? 가 이 사람의 반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제정치는 모든 정치와 마찬가지로 힘의 스트러글, 권력 투쟁의 정치다. Man is born to seek power. 인간은 나면서부터 권력을 추구하지.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현실은 makes him a slave to the power of others. 뭐 힘 더 많이 가진 놈의 그 노예가 될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고전적 현실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이 나오는데 그 1, 2, 3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3을 강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 넌 너무 공격적이야 그런데 뭐 우리나라 매일 공격 당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친구인 미국도 자동차, 전기차 나는 울산에서 만든 거 싫어. 딱 그러잖아요. 알라바마에서 만들어. 그럼 저 보조금 줄게. 참 엄청난 세계죠. 지금 그 일본 토요타는 절반은 미국에서 만듭니다. 절반은 일본에서 만들고. 그래서 일제를 정말 좋아하는 미국 사람은 렉서스를 사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